유권자 절반 가까이가 내년 11월 대선에서 야당인 공화당 후보로 누가 나오더라도 조 바이든 현 대통령보다는 낫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에서 의류 봉제 업체를 운영하며 직원들의 임금을 착취한 한인 업주 2명이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한인 모녀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김밥 시식 영상이 큰 인기를 끌면서 해당 마트 내 김밥 제품이 완판되는 등 한식에 대한 인기가 커지고 있다고 NBC가 보도했습니다. LA 경찰국이 이번 주 곳곳에 체크포인트를 설치하고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에 나섭니다. 포브스 선정 전국 최고 대학 순위에서 프린스턴 대학교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UC 버클리는 전체 5위로 공립대학 중 가장 높은 자리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미은행이 꿈을 미래로 이어갑니다. 꿈을 도전으로, 도전을 기회로, 기회를 미래로. 당신에겐 언제나 한미은행이 있습니다. Bank on your dreams. 한미은행.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유권자 절반 가까이가 내년 11월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 누가 나오더라도 조 바이든 대통령보다는 낫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기관 SSRS는 지난달 25일부터 31일까지 18세 이상 남녀 응답자 1,5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등록 유권자 46%가 내년 대선에서 어느 공화당 후보든 바이든 대통령보다 나은 선택이라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선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에 빨간불이 켜진 셈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39%에 그쳤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체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26%만이 긍정적으로 답했습니다. 반면 재임될 경우 우려된다는 응답은 76%나 됐습니다. 특히 응답자의 58%는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이 경제 상황을 나쁘게 만들었다고 밝혔는데 이는 지난해 가을 조사 때보다 8%포인트 증가한 것입니다. 현재 가장 유력해 보이는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대결이 내년 대선에서 이뤄질 경우 누구에게 투표할 것이냐는 질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47%, 바이든 대통령 46%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공화당 후보들과 바이든 대통령 대결 구도에서는 니키 헤일리 전 유엔 주재대사가 49% 대 43%로 리드했고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바이든 대통령과 동률을 나타냈습니다.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도 46% 대 44%로 바이든 대통령을 근소하게 앞서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공화당 후보 중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으로 앞서가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상당한 비호감도가 확인됐습니다. 유권자 44%는 어느 민주당 후보가 나오더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는 낫다고 답했습니다. 두 전현직 대통령의 선호도는 나란히 35%를 기록하는 데 그쳤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의 수정헌법을 위반했다며 대선 출마 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KBTV 강정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워싱턴의 책임과 윤리를 위한 시민들이라는 이름의 단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대선 투표용지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콜로라도주 덴버 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송의 원고는 노마 앤더슨 전 콜로라도 주의원을 비롯한 공화당원 6명으로 이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란에 가담하거나 미국 헌법을 위협한 적에게 도움을 준 국민은 공직을 맡지 못한다고 규정한 수정헌법 14조 3항을 위반해 공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트럼프는 2020년 대선에서 패배한 뒤 대통령직을 유지하려는 헛된 시도로 2021년 1월 6일 국회의사당을 공격한 폭도들을 선동하고 부추겼다고 지적했습니다. 노아 부크빈더 대표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유지되려면 헌법이 지켜지고 민주주의 시스템을 공격한 사람들이 직책을 맡지 않게 해야 한다며 현재와 미래에 우리 공화국을 방어하는 데 필수적이기에 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는 이번 소송이 마지막 소송은 아닐 것이라고 밝혀 다른 지역에서도 추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언론들은 이 소송이 결국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앞서 정치권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대선 출마 자격이 없다는 논란이 일었지만 수정헌법 14조 적용이 가능한지를 놓고는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거의 모든 법학자들이 수정헌법 14조는 2024년 대선과 관련해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며 이는 급진좌파 공산주의자, 마르크스주의자, 파시스트들이 선거를 훔치려는 또 다른 속임수라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LA에서 의류 봉제업체를 운영하며 직원들의 임금을 착취한 한인업주 2명이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금 착취 행위에 칼을 빼든 검찰이 첫 사례로 기소한 2명은 한인업주들이었습니다. 조지 게스콘 LA 카운티 검사장은 올해 64살의 박순애 씨와 68살의 로렌스 이 씨를 임금 착취와 위증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7년에서 2022년 사이 봉제 공장을 운영하면서 이 씨가 운영해온 의류업체의 하청 작업을 맡았는데 이 과정에서 직원 2명의 임금을 착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도 안 되는 시간당 $6 정도의 임금만을 지급하고 55시간 이상의 추가 근무 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한인 업주에게는 위증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박 씨는 임금 체납에 따른 합의 사실을 숨기고 위조된 등록 증명서를 제출했고 이 씨 역시 업체 면허 갱신 과정에서 노동법 위반과 관련해 허위 진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해부터 고용주의 임금 착취 행위를 중절도로 취급해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시행 중인데 두 한인 업주들은 피해를 입힌 금액이 $950 이상이라 중범으로 분류 기소됐습니다. 이번 한인 업주 기소는 임금 착취 행위를 수사하는 노동사법 전담팀이 신설된 이래 첫 번째 기소 사례입니다. 이번 기소 소식에 한인 의류 봉제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한 분은 봉제 공장이고 한 분은 의류 업체인데 같이 이제 고발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게 연대 책임이기 때문에 하청업체가 되면 원청업자도 같이 되거든요. 이제는 이 사건이 이렇게 있고 나면은 아무래도 더 신경을 쓰겠죠. 전담팀은 이번 기소를 시작으로 LA 지역에 만연한 임금 착취와 체불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입니다. 향후 수사가 이어질수록 한인 의류 봉제업계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모르는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돈을 지불하라는 사기 전화, 한인들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스캠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데 LA 지역에서 가장 많다고 합니다. 연방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스캠 사기 피해액이 $88억 달러로 2021년보다 무려 30%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원조회 업체와 통신사가 함께 지난 2년간 15만 건 이상의 민원을 분석한 결과 캘리포니아주에서는 LA 지역인 213 지역번호가 사기 전화 피해를 가장 많이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사기 전화나 문자 메시지, 이메일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선 걸려온 전화번호가 의심스러울 경우 신고가 접수됐는지 등을 알아볼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정부 기관이나 유명업체 등을 사칭해 접근할 경우 즉시 응답하지 말고 해당 업체에 직접 확인한 후 사실과 다르다면 신고해 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정부기관은 전화를 걸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상황에도 금융정보는 절대 남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인 모녀가 올린 SNS 시식 영상이 인기를 끌면서 식료품 체인 트레이드조의 전국 500여 개 매장에 납품된 한국식 냉동김밥이 한 달도 되지 않아 첫 물량 완판을 기록했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LA에 거주하는 한국 음식 블로거 안 씨는 영상에서 어머니와 함께 냉동김밥을 시식했습니다. 이 제품은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는 냉동김밥입니다. 이러한 조리법이 이해가 안 간다던 안 씨의 어머니는 이내 김밥을 맛보고는 나쁘지 않다고 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영상은 20여일 만에 1,10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나도 김밥을 먹어보고 싶다. 한국인 어머니의 리뷰는 신뢰가 간다는 등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후 다양한 문화권의 미국인들이 김밥 시식 영상을 틱톡에 올렸고 2주 뒤 김밥 품절 사태가 벌어졌다는 게 NBC의 설명입니다. 냉동 김밥의 인기에 판매사인 트레이더조도 놀랐습니다. 트레이더조의 한 직원은 매장에서 사람들이 김밥 15개에서 20개 정도를 장바구니에 담았다며 심지어 나는 백인들이 주류인 지역에 살고 있고 김밥 구매자 역시 백인이었다고 NBC를 통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K-팝과 넷플릭스의 K-드라마 열풍이 불면서 문화적 노출이 엄청나게 컸다라며 내가 즐겨보던 한국 드라마에서도 떡볶이를 먹는 장면이 나왔는데 맛있어 보여서 먹어보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NBC는 한국 문화에 대한 폭발적인 인기와 소셜미디어가 맞물리면서 미국에서 K-컬처는 빠른 속도로 주류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열풍을 불러온 안 씨는 5살 때 어머니가 김밥 도시락을 싸주셨는데 다른 아이들에게 따돌림을 당했다며 한국 문화가 수용되고 소비되는데 얼마나 많은 진전이 있었는지 보여준다고 전했습니다. 트레이더 존의 첫 물량이 완판되면서 이제 이곳에서 김밥을 구할 수 없게 되자 미국인들은 H마트 등 한인마트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에 아시아식품 유통업체 리브라더스의 사장인 로빈 리 씨는 김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냉동 김밥을 미국으로 수입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회담이 조만간 성사될 거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회담 장소로 거론되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지역에선 경계가 강화되고 있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하경 기자입니다. 북러 정상회담의 유력한 장소로 거론되는 블라디보스토크 극동 연방대학 앞입니다. 육지에서 연결되는 다리는 하나뿐인데 경찰은 물론 군인까지 배치돼 검문과 폭발물 탐지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우리 정부 관계자는 이곳에서 동방경제포럼이 열리는 오는 10일부터 13일 사이에 김정은 위원장이 방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본다고 KBS에 밝혔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오는 12일 총회에 참석해 연설할 예정입니다. 일본 NHK 방송도 북러 정상회담 개최가 조율되고 있다고 러시아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場所としてはウラジオストクの沖合の島にある大学も含めて検討されていると NHK に対して明らかにしました。 다만 미국 언론이 먼저 김 위원장이 평양에서 열차를 타고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하면서 예상과 다른 깜짝 행보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우리 정보 당국의 판단입니다. 중국은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움직임에 대해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不了解你说的情况。第二个问题明显是与俄朝关系相关的问题，我不做评论。 러시아 크렘린궁은 북러 정상회담 개최 여부에 대해 여전히 함구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북한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며 다른 나라의 의견과 관계없이 발전시킬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미국의 10억 달러 규모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에 열화 우라늄탄이 포함된 데 대해 범죄 행위이자 비인간적 행위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중국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이번 동방경제포럼 행사에 부총리를 파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이하경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면서 이와 동시에 러시아 기관을 상대로 사이버 공격을 벌여왔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행보에 대해선 각각 어려움에 처한 두 나라가 급하게 서로 밀착하게 된 거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해커들이 러시아 정부와 방위사 업체를 목표로 지속적인 해킹을 시도해왔다는 보고서를 마이크로소프트가 발표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쓸 무기를 지원하면서도 뒤에서는 러시아를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을 벌여왔다는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 3월 북한 해킹 단체들이 러시아 항공우주연구소와 대학을 해킹했고 러시아 외교당국 이메일 계정으로 피싱 메일을 보내기도 했다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러시아는 한국, 독일, 이스라엘과 함께 북한의 가장 큰 표적이 된 나라에 꼽혔는데 러시아가 전쟁에 집중하는 상황을 정보 수집의 적기로 삼았다는 게 보고서의 평가입니다. They have a significant, sophisticated cybercrime team who goes after these targets around the world.
미국 내에선 최근 밀착하고 있는 북러 관계에 대해 장기적으로 관계를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보다는 서로 당장의 필요성이 맞아떨어진 결과로 보는 시각도 나옵니다. That is very driven by desperation on one hand and then opportunism on the other. And all that said, the substance of what North Korea is able to get out of Russia is going to be crucial in determining its strategic impact. 이런 가운데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는 러시아와 함께 공동의 적과 싸우겠다. 전우회와 연대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고 러시아 타스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북한 모두 고립이 더 심각해질 거라며 재차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오늘부터 LA 지역에서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을 비롯한 체크포인트가 설치됩니다. LA 경찰국은 오는 10일까지 특정 지역에 체크포인트를 설치하고 지역 순찰을 강화하는 등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합니다. 체크포인트는 라시에네가 블루버드와 소여 스트리트, 피커 블루버드, 유니언 애비뉴 교차로에 오늘 밤 11시까지 설치됩니다. 내일은 저녁 6시부터 밤 11시까지 웨스턴 애비뉴와 베니스 블루버드, 카우엔가 블루버드와 브로드론 드라이브에 체크포인트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경찰은 내일 오후 3시부터 밤 11시까지 웨스트 LA 지역, 9일은 저녁 6시부터 새벽 2시까지 사우스 LA 지역에서 음주운전 등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인타운 인근 램파트 지역은 내일과 9일 오후 4시부터 자정까지 집중 음주운전 단속이 실시됩니다. LA 경찰국은 음주운전으로 처음 기소된 운전자는 평균 13,500달러의 벌금 또는 과태료와 함께 면허 정지를 받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포브스가 선정한 전국 최고 대학 순위에서 프린스턴 대학교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UC 버클리는 전체 5위로 공립대학 중 가장 높은 자리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포브스는 지난 2021년부터 소득에 대한 연방 데이터베이스 등을 추가해 대학 순위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올해 순위 1위는 프린스턴 대학이 선정됐고 2위는 예일 대학교, 3위는 스탠포드 대학교가 차지했습니다. 4위는 MIT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5위는 UC 버클리가 차지했고 컬럼비아 6위, UCLA 7위, 펜실베니아 8위, 하버드 9위, 윌리엄스 칼리지는 10위를 차지했습니다. UC 계열 대학들 중에는 버클리가 가장 높은 자리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포브스는 대학 졸업 10년 후 학생들의 평균 중간 연봉도 공개했습니다. 1위 프린스턴의 경우 10년 후 평균 연봉이 11만 7천 달러로 나타났고 예일은 16만 3천 달러, 스탠포드 17만 3천 달러, MIT는 18만 2천 달러, UC 버클리는 16만 1천 달러 등으로 분석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화이저와 모더나의 개량 백신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코로나19 변이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올 가을과 겨울 코로나19로 인해 다시 한번 파괴적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추가 백신 접종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코로나19에 확진받았지만 별다른 증상이 없었던 사람일지라도 이번 변이 바이러스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2일 CDC 예방접종자문위원회는 이 백신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며 위원회에서 투표 후 승인이 결정되면 곧바로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백신은 한 번만 접종을 하면 됩니다. 파이저는 바이오엔테크와 함께 개발한 코로나19 개량 백신이 쥐를 대상으로 한 전임상 시험에서 새 변이에 강력한 항체 반응을 끌어냈다고 밝혔습니다. 모더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치료되지 않은 자연 항체 반응에 비해 새 변이에 대한 중화 항체가 8.7배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부스터샷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독감처럼 매년 접종해야 하는 백신이라고 봐야 한다고 강조하며 새로운 백신이 보급되기 전까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보통의 독감이나 감기처럼 코로나19는 고령층에서 더 위험하기 때문에 의료 전문가들은 면역이 약한 사람들, 60세 이상 노인들은 올 가을, 겨울을 대비해 백신을 추가로 접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새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 NYC 백신 파인더를 통해 인근 접종 가능 병원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과거 실크로드처럼 글로벌 교통망을 연결하겠다는 중국의 대표적인 대외 전략인 이른바 1대1로가 시작된 지 10년이 됐습니다. 중국의 영향력은 크게 확대됐지만 여러 가지 문제도 드러났습니다. 조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과 라오스를 잇는 고속열차가 운행을 시작합니다. 중국과 동남아 각지를 연결하는 교량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세계 152개국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는 1대1로. 지난 10년 사업이 진행되며 부작용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스리랑카 한반토타항은 스리랑카 측이 사업 부채를 못 갚자 중국 측의 운영권이 넘어갔습니다. 这样一个类似于当年蛇口的这样一个样板，我们想呢，通过这样的模式，港口的开发，带动园区的发展，再带动城市的发展，将把这里变成一个斯里兰卡的蛇口。 빚을 내 사업을 했던 개도국이 채무 불이행에 빠지는 일이 빈번하자 채무에 덧칠한 지적이 제기됩니다. 1대1로 참가국의 경제난은 사회 불안도 야기합니다. G7 중 유일하게 참가한 이탈리아는 실속이 없다며 탈퇴를 저울질합니다. That means you can have good relations with China without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but it's something, in my opinion, has to be discussed with Chinese. 중국은 돈을 빌리라 강요한 적 없다며 채무에 덧친 왜곡이라고 주장합니다. 中方愿同国际社会一道，不断推进高质量共建“一带一路”，助力世界经济复苏和全球可持续发展。 1대1로 10년이 지난 지금 중국은 대규모 인프라 투자 대신 광물 투자 등으로 사업을 전환 중입니다. 다음 달 중순엔 푸틴 대통령 등 각국 정상들을 초청해 그동안의 성과를 과시할 계획입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조성원입니다. 미래로 이어갑니다. 꿈을 도전으로, 도전을 기회로, 기회를 미래로. 당신에겐 언제나 한미은행이 있습니다. Bank on your dreams. 한미은행.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